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2017년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7월 3일 월요일로 정해졌다고 알려졌네요. 지금 기사 방금 떴네요. 전당대회까지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구성, 새로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발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댓글을 꼼꼼하게 읽는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기본 500개 정도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끔은 화장실 갈 때 올 때도 계속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이동 중에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제가 답신을 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언,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꼼꼼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500개면 500개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방송을 한다고 했더니 출연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나 한번 국민 목소리 하고 싶어요 하시면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요. 우리가 보수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새로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대통령의 비선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방송 중에 제가 이걸 풀어드릴까 싶은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고. 뭐가 아니고 제가 지은 거라고 몇 번을 설명드렸었거든요. 이 책이 바로 비선 실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선이라고 하는데 그 비선이 알고 보면은 바로 뒤에 있던 측근들의 이야기였죠. 제가 지은 책인데요. 정말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과거에서부터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옆에 항상 측근이 있었습니다. 측근과 비선이 한 끗 차이에 관해서 옛날 걸 다 조사해서 쓴 책인데요. 방송 중에도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물론 한 권씩 서점에 가서 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힘을 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은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얼굴이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힘들죠. 왜냐하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수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요.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수 아카데미라 사실은요. 저는 보수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왠지 뭐 수리공 같은 느낌이 들죠. 보수. 우파라는 말도 좀 어설프고요. 용어에 대해서 보수주의라고는 영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보수주의, 또 독일에 있는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제가 공부를 다 한 뒤에 정리해서 보수란 무엇인가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거장들, 정규재 주필님도 오늘 제가 모시러 가는데요. 저희 PD님과 지금 카메라를 들고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든 우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념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첫 발을 떼는 시간을 지금 가졌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저한테 큰 소리를 탁 치셔서요. 제가 일단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 법학도 했지만은 네. 정치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학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수주의의 보수는 어느 나라 보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네. 정립이 된 지가 1856년부터니까 네.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양당 체제 하에서 이 보수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지배를 하다가 네. 진화를 하면서 사실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보수는 좀 합리적인 보수, 이 개혁적인 보수를 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합리 보수, 진보 보수, 개혁 보수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죠. 그 사람들이 네. 우리는 다른 보수야, 우리는 그 보수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갔는데 결국은 그 보수였어요. 결국 미래에 살아남을 보수는 그 보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보수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이 보존하고 네. 그 다음에 수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이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은 보존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집을 지어서 그 집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다시 말하면 가꾸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낡죠. 폐가가 되죠. 그러니까 낡아 버려요. 그렇죠. 쓸 수가 없이. 예, 낡아서 폐가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수의 개념 속에 사실 이 보존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꾼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이 가꾼다는 의미에서 흔히 우리 보수를 정의 내릴 때 점진적 개혁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그런 개혁에 비해서 보수의 뉘앙스 속에는 점진적 개혁도 표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의 내리는 보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상황에 네. 사실 1991년에 미소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정보기술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정보기술 시대의 도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직적 사회 구조가 수평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평등 구조가 또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보기술 시대에 요구되는 거는 점진적 개혁이 아니고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 아시죠? 네. 기업의 살 길은 창조적 파괴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보기술 시대의 사이클은 3년이고요. 옛날 산업시대 사이클은 3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도 옛날처럼 점진적 개혁만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전에 진보가 지향했던 급진적 이 개혁 요소의 일부를 수용해서 네. 나아가야 보수의 미래가 있고 생존 가능성이 있지.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이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깨멸일보 직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수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젊은 층에서 볼 때는 네. 나이가 든 사람들. 예. 그리고 많이 나오는 말이 친미다. 그렇죠. 또 나오는 말이 재벌이다. 네. 또 권위주의다. 네. 그러면서 또 나오는 말이요. 보수파리, 그러니까 반공파리,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이건 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 측에서 우리 공격할 네. 때요. 뿐만이 아니라 부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왜 보수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세트로 플러스에서 따라 나옵니까? 그러면서 더 웃긴 건 진보라고 하면 뭔가 상큼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인다. 예. 지식층은 진보라고 할 때 훨씬 더 그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왜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지식층은 다 진보다. 네. 보수는 나이 든 사람이다. 왜 이런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게 된 걸까요? 사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유산이 참 많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내 걸 지킨다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정말 이번에 네. 내가 이렇게 보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웃긴 건 보수라고 하면 극보수, 꼴보수 이런 단어를 막 가지고 사람을 네.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구조가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수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약간 꼴이라는 느낌으로 이어졌나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이라는 게 이제 네. 우리 보수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하고 네. 산업화를 성공시킨 주역들 보수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보수죠. 네. 아니 건국을 하고 산업화에 성공시켰으면은 이처럼 좋은 선물을 준 이 네. 보수가 왜 이런 식으로 폄하가 돼야 되는지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으시죠. 전 전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적인 유산이라는 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사실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고요. 특히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해방정국이잖아요. 네. 남과 북이
각기 3년의 군정 과정을 거치고 1948년에 남북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이때 이제 이승만의 기치라고 하는 것은 반공이었죠. 네. 왜냐하면 북은 소련의 조정을 받는 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거고, 그렇죠. 남은 또 미국의 조정을 받는 민주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공이 국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것을 고착화 시킨 것이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네. 사실 남과 북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내전은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 결국은 반공주의가 더 굳어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이 마지막에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하야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승만 정권에 기생했던 이분과 같은 네. 그런 그 옛날로 치면은 뭐 내시 세력들, 한간 세력들이 사실은 이제 망친 것이죠. 네. 망친 것인데 그런 부정적인 유산이 있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을 했지만은 정권을 잡는 방식은 이제 군사 쿠데타였잖아요.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군사 혁명인데, 어쨌건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실 산업화에 성공시킨 또 다른 형태의 영웅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국부로서, 박정희는 산업화의 영웅으로서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존경받는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유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분이 다. 근데 그게 공과 사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 평가를 할 때 등소평이 이 모택동을 평가할 때 이 공칠상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나 영웅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과로 치면은 과에 중점을 두면은 위대한 영웅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항상 이 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국사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한 건데요. 네. 사실은 그 이승만의 공은 7 이상이고요. 박정희의 공도 마찬가지로 7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후 대한민국 언론들이나 좌파들이 이 과 중심으로 네. 삶을 과도하게 부풀려 가지고 이 두 분의 그 부정적인 유산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또 교육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함으로 해서 네.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왔던 것이 우리 보수의 이전의 역사고 유산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라고 하시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네. 교육을 배울 때요,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과삼이 네. 과하게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했더라, 뭐 이렇게 했더라, 이런 네. 이야기들이 부풀려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좋은 일을 했던 건 기록에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젊은 애들. 사실 네. 일제 36년 식민지 조선 경험을 네. 겪고 3년 군정을 겪었잖아요. 네. 48년에 단독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이승만은요, 배제학당 시절부터 국제정치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른다니까. 요즘 젊은 20살, 21살, 22살 이런 애들이요. 제가 조금 1875년생이니까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네. 박사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흐지부지 됐다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제 정치 질서를, 아니면 여기에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신생 미개 국가인 대한민국 생존의 길은 철저하게 친미해서 원조 경제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얼마를 원조받았는지 아세요? 3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로 답답해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정말 여기 지금 제 카톡에도 왔는데 제 제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군인 봉급 네. 7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숙제를 냈어요. 군인 봉급을 70만 원 인상하는 게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네. 한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왜 젊은 아이들한테 애국 페이를 요구하냐는 거예요.
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뚱 하고 머리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교모하게 애국페이로 만들어서 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정말 당연하게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간다라고 생각했고, 그거는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애국페이로 돌변을 하면서 국방의 의무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고 있는 세금과 같이 국방은 의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여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끄러워요. 제가 군대 안 가는 건 부끄러워요. 네. 여자가 안 가고 있고 여자는 안 가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너희만 가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여자기 때문에 못 가는 거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젊은 아이의 입에서 애국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프레임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열정페이와 똑같은 프레임이죠.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지가 오래돼 버린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언급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아예 몰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부를 네. 그렇게 폄하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이 보수 아카데미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요, 이미 아마 여기 우리 서영 씨 같은 경우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적이 있나요? 독재자. 지금 저기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독재자요 하잖아요.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국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서영 씨 입에서도 우리 중에 제일 젊은 지금 23살 서영 씨 입에서도 독재자 이미지만 남아있죠.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는 게 자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은 하고 설명을 하지만 젊은 애들은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현실을 몰라. 독재자야라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요. 우리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보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나는 아니까 너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오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신 택시 기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탁 타서 자유한국당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요. 운전을 한 3분 제가 평화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분의 25분간 잔소리를 들으면서 왔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홍준표 후보 나온데 맞죠? 제가 이제 눈치를 싹 봤죠. 이거 욕먹는 분위기인가 칭찬받는 분위기인가. 홍준표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맞어요 하니까 나 그 사람에서 제가 속으로 이제 이랬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네. 홍준표 후보가 다 말을 제대로 하고 있어. 지금 사안에 대해서. 근데 왜 아무도 제대로 얘기 안 해? 왜 아무도 국정화 교과서 부분 왜 아무도 말 안 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이 이승만에 대해서 왜 요즘 애들이 엉터리로 배우고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해? 그분이 그러시면서 저한테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배가 고파서 못 먹는 걸 아느냐. 네. 그리고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었다. 요즘 애들 뭐 무상급식이 싫어요 이런 얘기, 뭐 무상급식 하자, 무상급식이 싫어요 이런 얘기 자체가 이상한 거다. 네. 그러시면서 그분이 한참 저를 이제 그러니까 저를 격려하시는 얘기였어요. 네. 결국 이야기는 네네. 연세가 82 택시 기사님. 82세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였어요. 이승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라. 네. 박정희가 누군지를 알아라. 분명히 잘못한 건 있다. 네. 있다. 하지만 잘한 걸 자꾸 죽여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딱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서영 씨, 이승만 전 대통령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교직에 지금 있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요. 바로 독재자라고 하잖아요. 놀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승만이 건국 초에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주의 체제를 최초로 정착시킨 이 진정한 애국자인데 어떻게 그거 없어졌다니까. 마지막에 이기붕 일파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 독재의 길을 본의 아니게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어요? 제가 1950년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원조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먹여 살리고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계를 통해서 한미 동맹 체제를 구축하면서 북의 위협으로부터 살려낸 인물이 과연 누굽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죠. 방금 말씀하셨던 울려고 하시는데 이기붕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적었어요. 제 책에서. 그랬습니까? 안 읽어보셨죠? 제 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승만과 이기붕 그리고 이강석은 이제 역사 속에 기록될 뿐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기붕과 이강석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시작이 양자로 들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마음 아프게 시작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 사라지고 네. 정말 그 부분은 다 사라지고 이승만 정권이 이기붕 정부로 불리면서 최순실 이야기가 나온 순간 갑자기 이승만이 같이 폄하가 또 됐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래서 정말 이기붕에 관한 이 이야기들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위원장님만 해도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젊은 층의 20대의 목소리를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네. 저만 해도 가운데 껴 있잖아요. 네. 껴 있으니까 여기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젊은 애들 말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안 배웠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걔네들이 안 배울 때 안 배웠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사실은 정교조 자편향 교육의 유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그걸 못 잘랐잖아요. 우파가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 실행력도 부족하고. 우파는 점잖아야 된다. 우파는 조용해야 된다. 우파는 멋있어야 된다. 우파는 체면치레해야 된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보다 좀 더 어린 세대잖아요. 네. 저도 젊은 날 그게 답답했었거든요. 왜 우리 우파는 조용하지? 지켜야 할 기득권이 너무 많으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젠 좀 더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보수 아카데미, 뭐 우파 아카데미 이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꼭 하나요? 그냥 제가 왜 보수와 우파에 대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냐면요. 정의를 정확하게를 못 내리겠어요. 정말로 지금은. 예. 그래서 일단은 보수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장님의 주제가 보수가 보수를 비판하다는데요. 이 비판은 며칠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예. 아프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도 해야 이거는 됩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예, 위해서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네. 위해서. 저는 아무도 이 말을 하지 않아서 제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결심하고 실행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대단한 용기십니다.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더 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딱 시작해 보시니까 1번 질문도 다 못 나갔는데 어떠십니까? 해보시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니죠. 그리고 놀라셨죠? 1차적으로는 놀랐고 2차적으로는 또 시원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네, 이제 이걸 더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한다는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 울고 웃고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보수 아카데미가 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미래를 대표하는 당은 내지는 이 청년들한테 좀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국민들한테 용서 못 받는지 아세요? 아직도 용서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아직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저부터 첫걸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미래 세대를 안 키우면은 네. 우리 당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싹 키우기. 맞습니다. 우리 이 코너 이름은 두 번째 코너, 그러니까 이 코너의 두 번째 이름은 새싹 키우기. 새싹 키우기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승만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예, 좋습니다. 이승만 저 많이 학생이-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저 모르는 게 많아요. 아유, 우리 많이 저기 정말로요. 위원장님도 왜냐면 학자신데 다 저만 아시죠? 해도 전 정치학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헌, 뭐 헌법 처음에 제정 이건 잘 알지만 우리 헌법에 대한 역사는 잘 알지만 또 뒷얘기는 모르니까 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정준길 단장님과 전화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집권한 지 일주일 만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형식에 어긋난 인사로 집권남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전부 옷을 벗고 있죠. 그런데 옷을 벗었다? 네. 느닷없이 중앙지검장의 평검사인 윤석열 검사가 임명이 되고 이 과정이 대형 사고라고 합니다. 왜 대형 사고인지 전직 중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대변인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요 내부에서 있었던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저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준길입니다. 네, 여긴 스튜디오입니다. 네, 항상 고생 많습니다. 네, 아유, 네. 개혁보수의 아이콘 유 교수님 화이팅. 네, 아이 그런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또박또박 다시 해주세요. 예, 우리 개혁보수의 아이콘 유 교수님 화이팅. 네, 아주 시작부터 훈훈합니다. 저기 단장님, 네, 오늘 바쁘셔서 스튜디오를 못 모셨지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지금 질문 들어갑니다.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원래 없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옷을 벗었다. 네. 그런데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됐다. 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무슨 문제입니까? 일단 윤석열 그 시민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요. 네. 원래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예, 그런데 대검찰청의 검사급 이상의 검사라는 또 별도의 내용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포함이 돼요. 네. 근데 뭐 관계없이 아무튼 그분도 검사거든요. 중앙검사장도. 네. 그런데 34조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네. 법무부 장관은 제청 이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35조에 따르면은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검찰인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장관이랑 총장이 공석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차관과 대검 차장도 그 시기를 전해서 다 사직을 한 상태였어요. 네. 그렇다면은 검찰총장 또는 총장 대행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과연 있었는지, 무엇보다도 검찰인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는지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문제가 되는데 네. 모두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의심이 드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지금 기사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만둔 이창재 이제 차관이 아마 진실을 이야기하기에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네. 이 청와대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차관이었던 네. 이창재 차관이 사직을 하기 전에 이 윤석열을 중앙검사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어떤 제청 또는 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의 법무부 차관이 과연 제청을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네. 그 총리 서리가 네. 총리가 되지 않았는데 제청을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총리이더라도 총리가 제청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의 대행이었던 법무부 차관의 제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이 불분명하고 네. 혹시나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차관이 이런 제청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네. 그 앞선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검찰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차가 상당히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임명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일에 부랴부랴 법무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살짝 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이야. 네. 그거는 뭐 특별하게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함께 임명된 대검차장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 이번에 대검차장 임명되신 분도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분 역시 검찰 인사심의위원회 뭐 소집해서 회의했다는 얘기 들은 적 없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먼저 차관을 임명해야 이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서 네. 그 보직에 관한 채청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같이 임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청 권한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서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인사가 미국에서는 탄핵감이다. 네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엄밀하게 말하면 법률을 위반한 행위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야죠. 그러네. 거기에다가 네. 이번에 대검차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서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검찰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랴부랴 내정한 이런 것도 다 실수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글쎄 이게 실수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윤석열 검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네. 혹시라도 그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이후에 이 잘못된 절차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대검차장을 또 강행한 거를 보면 네. 적어도 대검차장 임명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와대에서는 이런 점을 사전에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갈까요? 글쎄 뭐 권력을 잡으시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그 얘기는 그까지 하고요. 아무리 급해도 네. 실을 바늘 허리에 메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네. 네. 최근에 검찰 조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급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인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네. 하지만 그것을 급하게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절차. 예. 굉장히 절차는 중요한 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검사를 잡으려고 부랴부랴 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실패했던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조차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의 방향이나 목적을 서로 잘 협의를 해서 네. 한 발 한 발 좀 차근히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데 네.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적 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네. 수단과 방법을 이 법과 규정에 반해도 상관없다 이런 혹시 발상을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표현이 너무 확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을 바늘 허리에 둘러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단장님 보실 때 청와대 이번 중앙지검장 인사와 법무부 인사를 보시면서 그래도 현직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사실 더 무서운 일이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네? 하나는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고요. 네. 하나는 검찰총장 임명 문제예요. 네. 아마도 법무부 장관은 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을 임명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인사를 통해서 인사권을 통해서 아마 검찰을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총장인데 네. 이번 윤석열 검사장도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네. 아마도 검찰 내부에서 승진을 시키지 않고 네.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려올 거예요. 그렇게요. 네. 근데 누군가를 데려오는 분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분이라면은 큰 상관이 없겠는데 네. 그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박영수 특검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또 약간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네. 독립적이지 못한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네. 분을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약간의 성향을 가진 검찰총장에 정치인에 가까운 법무부 장관이 네. 양쪽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또 사건 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을 휘둘러 대면 네. 검찰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휘둘리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네.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말은 지금은 검찰 개혁을 하지만 사실은 검찰을 그대로 두고 권력을 손안에 두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칼로 쓰려고 의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헌법재판소 소장도 지금 바뀌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질문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엑스트라 하나만 더 드릴게요. 김진태 의원님이 지금 1심 선고가 나왔죠? 네네. 근데 김진태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난다.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네. 그런 정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네. 최근 들어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건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모두 19건이 기소가 됐어요. 네. 그중에서 무죄가 나거나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 사건이 15건이고 네. 단 2건만 지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네.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됐거든요. 네. 근데 김진태 우리 의원 관계된 사건들은 뭐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과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다른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네. 뭐 200만 원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로서의 제 견해입니다. 단장님 목요일날 출연이시잖아요. 네네. 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 전에라도 급한 연락 있으면 전화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개혁 보수의 아이콘 류여의 교수 화이팅!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예. 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재청권과 수사지휘권을 직접 모두 행사를 한 거네요. 이게 바로 검찰개혁의 시작인지. 글쎄요. 과거에 평검사들 모두 모아놓고 이야기하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쟁쟁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전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요 뉴스 완전 정복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봤던 자습서 기억나시죠? 완전 정복. 우리는 뉴스 완전 정복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댓글에 뉴스를 보기 싫다고 하셔서 우리가 재미있는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뉴스를 보실까요? 자, 이 뉴스인데요. 내용이 문재인 정권 창출하는데 우리가 기여했으니 내 몫을 돌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권 창출 지분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입김이 세지고 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얼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PD님이 다 많이 다가가면 야단칠 것 같아서 많이는 못 다가가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청와대 및 정부 발탁, 그리고 대선 캠프 주요 인사, 이렇게 얼굴과 이름이 쭉 있습니다. 김상조, 조국, 김용익, 혁익, 그리고 박홍근, 김기식, 김성주, 전순옥, 조현옥,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미경까지 이름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파워 그룹이 된 시민단체 인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캠프의 절반은요, 모두 시민단체에서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민단체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의 간부들이 선거 캠프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면서 시민단체의 요구, 즉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또는 나 어디 자리가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민단체가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요. 그 기울어진 성향과 그 정책이 바로 정부 정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요, 바다에서 강에서 둥둥 떠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산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배가 아닌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작했는데요. 입김이 정말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세워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차기 업무 지시는요. 4대강 사업 다시 한번 뒤지기라고 합니다. 4대강 부분은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점도 있다, 나쁜 점도 있다 나오고 있는데 4대강 재조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는 걸어 나가지 않고 뒤에 있던 정산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여성들 앞에서 짚어내린 50대 바바리맨이 덜미가 잡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청주시 사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4명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다가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경찰에서 50대 바바리맨이 답답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답답하면 바지를 내립니까? 그것도요. 죄 없는 여성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라고 해놓고 우리 작가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써놨는데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잠시 여기에 관련해서요. 우리 배칠수 씨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칠수 씨. 네, 배철수입니다. 배철수예요? 아니, 배칠수예요? 배철수는 진품이고 배칠수는 짝퉁이고 네. 저는 이제부터 배철수입니다. 아니 뭐 발음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대 남자가 뭐 볼 게 있다고 바지를 내립니까? 아이고 왜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아니 100세 시대도 50 넘어가면 남자가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아니 또 왜 갑자기 그렇게 이상하게 또 단어를 쓰십니까? 네,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네. 미국의 팝 아티스트 레니 크라비츠가 네. 아유 유식하시네요. 그 네. 공연 중에 그 성기 노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네. 그거는 그 바지가 터져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저 몰라요. 바지가 네. 터진 건데 네. 이거 청주는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러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네. 네. 저는 그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네. 그 목소리가 비슷합니까? 네, 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냥 배철수 같아. 배철수. 네. 네. 빌보드 싱글 차트. 네. 광고 듣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스스로 뉴스 잘랐어요. 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바리맨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2015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저기 강남의 모 어떤 여고에서 바바리맨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바리맨이요, 과거부터 계속 쭉 활동해오던 사람이었는데요. 여고생 3명에서 바바리맨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고요? 밀대걸레로 제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쓰레기통으로 얼굴을 맞고 바바리를 벗겨버렸습니다. 양말만 신고 누워있던 바바리맨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장관직 수행 결점 아니다. 이 여성분 보이십니까? 정말 활짝 웃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 집 신문에 거의 메인에 크게 얼굴이 나왔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이시죠. 62살의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분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모습, 아주 신뢰감을 줍니다. 그런데요, 몇 가지 결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결점이 큰딸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전학 오면서 바로 친척 집에 주소지를 두고 위장 전입한 사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미리 셀프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인데요. 청와대가 미리 이 부분 위장 전입과 이중 국적에 대한 걸 미리 셀프로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 미리 밝혔으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자수해서 광명찾은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보면요, 여기 보면은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처음에 미국 국적을 선택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국 국적이 없었다는 거죠. 국적 선택에서 한국 국적을 선택했던 겁니다. 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5대 비리,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병력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분의 정책 철학에 과연 타당한지. 위장 전입 있죠? 이중 국적 있죠? 이중 국적은 여기 없네요. 여기 5대 안에. 그러면 위장 전입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장관 후보로 적합한지 제가 의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두신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도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또 잠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이 5대 비리 근절이니까요. 그러면 이 5대 비리를 세트로 한번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당 시절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요, 여러 장관 후보자에게 항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위장 전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반대한다라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인재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훌륭해서입니까? 궁금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5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제 볼까요? 통진당 해산 반대한 사람이 헌재 소장이다. 국민의당 일부도 반대. 국회 통과될까라는 건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사가 엄청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 인물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분이 저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김희수 후보자가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나홀로 반대했던 김희수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소장에 앉히는 건 부당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기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 잘 통과할까요? 어디 볼까요? 야당들에서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쉽게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일부에도 김 후보자를 쉽게 통과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 어떠세요? 통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댓글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6번째 뉴스인데요. 이 청와대 이금노 골프회동 공직기강 문제없어. 김영란법상 문제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금노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는데요. 이금노 인천지검장은 포스코 건설 계열사의 배임,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등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이었던 회사 포스코 건설 계열사 대표이사 지명자 일행과 골프를 쳤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골프 여기 기사 그대로입니다.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회사 계열사 대표와 골프를 친 이금노의 라운딩 문제 없다. 어디 볼까요? 공직기강 비서관실 통해 본인과 확인했다. 공직기강이나 김영란법에 문제 없다. 즉 내 돈 내고 쳤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문제 없는 거 맞습니까? 본인이 수사 중인 회사 계열사 대표와 골프를 쳤는데 내 돈 내고 쳤어도. 아니 내 돈이란 건 제 생각이고요. 그거는 그래서 아마 김영란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평일에 치지 않아서 공직기관과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문제 없는 건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상 뉴스 정복 마치겠습니다. 네, 2017년 5월 22일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촛불 참가했으니 빚 갚으라고 정부에 요구한 정교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교조가 지난 18일 성명서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2014년 5월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교사 선언 등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를 했고요. 정교조는 모두가 침묵할 때 용기 있는 항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 조기 대선 새 정부 수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아라고 했네요. 교사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시 교사 선언은 세월호 참사는 박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을 간첩으로 왜곡하고 민영화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부분에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고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따라서 규정했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교육 공무원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즉, 그 당시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빚을 갚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규정에 의한 처벌이었던 것입니다. 자,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 서글픈 사설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